뉴욕 증시는 두바이에 대한 아부다비 정부의 자금 지원과 엑슨모빌의 엑시오 에너지 인수 등의 호재로 다우가 0.3% 가까이 올라 1,500을 돌파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두바이에서 들려온 희소식에 일제히 오르며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1% 내외로 올랐습니다. 한편 유가는 9일 연속 하락하면서 배럴당 70달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지만 석유 수요 회복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내년부터 정년 퇴직 대상이 되는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 정년을 늦추기 위해 정년을 60세로 법제화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의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간밤에 열린 뉴욕 증시가 다우의 경우 연중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0.3% 가까이 0.28% 올라서 1,501을 기록해 14개월 만에 다우가 1,500선을 돌파하면서 끝이 났는데요. 아부다비 정부가 두바이에 10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한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개선된 상황에서 시티그룹이 200억 달러의 정부 구제 자금을 상환한다는 소식이 전반적인 은행주의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또한 엑슨모빌이 대형 가스 업체로 알려진 엑시오 에너지를 인수한다 라고 알려지면서 에너지 업종도 들썩이는 모습이었는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에서 우성재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우가 드디어 1,500선을 돌파를 했네요. 네, 지금 다우지수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1,500선에 오랜만에 이제 돌파한 이후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지금 두바이에서 나왔었던 호재가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를 완화시키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우지수는 0.28% 상승, 나스닥 지수는 0.99%, S&P 500 지수 0.7% 상승하는 등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이런 투자 심리의 완화, 그리고 시티가 구제금을 조기 상환하겠다는 이야기, 엑스모빌이 XTO라는 회사를 인수하는 것 등 시장에서 여러 가지 호재들이 나오면서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을 보이면서 다우지수 1,500선을 돌파하면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시장에서의 큰 폭의 하락보다는 기간 조정 이후 다시금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 10,00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에 시장에서의 뚜렷한 상승 모멘텀의 부재에 대한 우려감이 꾸준히 나오고 있었고 결국 두바이 월드의 모라토리움 선언 이후 이제 두바이 정부로까지 이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시장에서의 좀 우려스러운 이야기였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 큰 폭의 하락보다는 단기적으로 시장에서의 차익 매물 욕구와 이런 것들을 받아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은 계속적인 강세장의 랠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다우지수 오늘 보았을 때 결국 오늘 종가 기준으로 1,500선을 돌파하면서 시장은 강한 상승 추세를 이어져 나오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1차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1,250선 내 부분까지의 모습을 보이면서 큰 폭의 하락보다는 기간 조정의 장세, 즉 이제 기간 조정의 장세를 보이면서 행보의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의 일중흐름 차트인데요. 다우지수 장 초반부터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의 뚜렷한 변동성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장중 지겨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지만 결국엔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커지는 속에서도 투자 심리가 안정화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말티형이 사고 친 아우의 뒷수습에 나섰죠. 두바이 정부가 결국은 아부다비의 그 지원을 받게 됐는데요. 일단은 뉴욕 증시가 때문에 상승세로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 어제 코스피도 사실 이 두바이의 호재 때문에 올랐었고 유럽도 역시나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뉴욕이 처음부터 분위기가 좋았던 것, 일단은 이유부터 한번 자세히 들어보죠. 예, 일단은 지금 봤을 때 두바이발 훈풍이 시장에서의 기대감을 내놨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 어제 같은 경우 기준으로 봤을 때 오전장 마이너스 0.5% 가까운 하락폭 또한 보여주었었고 홍콩 증시 또한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었던 가운데 아부다비에서 두바이에 대해서 추가 지원을 하겠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시장은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아부다비에서 두바이 정부에 대해서 1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발표가 나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커졌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두바이 같은 경우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에서 이제 소재한 내국 은행에서 모두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에서는 이제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 41억 달러의 채권을 상환할 수 있도록 두바이 월드에 1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결국 지금 이러한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두바이발 악재는 여기서 이제 수습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상승폭을 확대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부다비가 1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두바이가 일단은 한숨을 돌린 듯한데 템플턴 자산운용 회장은 일단은 두바이 사태가 일단락됐다,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라고 평가를 하긴 했습니다. 앞으로 두바이 사태가 정말로 완전히 진정 국면에 들어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지금 두바이에 대해서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에서는 이제 1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결국 이걸 시작으로 해서 더 이상 이제 두바이에 대해서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에서도 계속적인 지원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인 지원이 결국은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에서 봤을 때는 시장에서의 파산을 막을 수 있는 이러한 바리케이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만약 두바이가 무너졌을 경우 다른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국가들 또한 시장에서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크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우려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결국 지금 두바이를 시작으로 해서 동유럽권의 이제 디폴트에 대한 우려감 또한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큰 우려감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모습을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에서 100억 불을 지원을 함으로써 일단락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만약 두바이 쪽에서 또 다른 악재가 터진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인 아랍에미레이트 연합권에서는 추가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에서 이걸 시점으로 해서 계속적인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에 대한 지원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러한 이야기와 함께 모비우스는 템플턴 자산운용의 마크 모비우스 회장은 두바이가 최악의 사태가 지났다라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지금 두바이가 글로벌 기준에 맞춰서 투명성과 그리고 채권자 보호를 위한 이번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내놨었습니다. 결국은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중동 지역에서 가장 앞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바이발 악재가 결국은 두바이 시장에서는 건전한 흐름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을 보이면서 두바이 시장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조금씩 매수를 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나쁘지 않다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두바이발 악재가 대략적으로 일단락됐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채무가 총 590억 달러 정도인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우선 지금 빨리 갚아야 되는 채무인 약 한 300달러 미만 정도만 긴급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때문에 아직까지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든데요. 게다가 최근에 나길이 지난 상반기 36억 5천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더 우려를 키우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뭐 든든한 아부다비 정부가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자고요. 자, 한편 또 다른 호재가 있었죠. 시티그룹이 구제 자금을 상환한다는 소식인데 한 200억 달러 정도 되죠. 예, 지금 시티그룹이 이제 구제금융의 자금을 200억 불을 조기 상환할 것으로 지금 합의를 보았었습니다. 결국 이게 시장에선 큰 호재가 되는 모습을 보였었지만 결국은 시티그룹에는 악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시티는 오늘 장 마감했던 시티그룹의 주가는 6.33% 하락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지금 3.7에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시티그룹은 이번 200억 불을 상환함으로써 지금 이제 보통주의 증자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결국 이러한 것들이 주식 희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려감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지금 250억 달러의 자본과 부채를 처분함으로써 이러한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 200억 달러의 상한을 합의했던 것은 이제 계속적인 정부에서의 이러한 그 제약을 완화시키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미국 가이터너 재무장관이 언급을 했었던 미국 구제금융을 조기 상환해야 된다는 언급이 꾸준히 나왔던 만큼 시티그룹을 로 해서 다시 이러한 지금 구제금융 상한을 받았던 기업들이 조기 상한을 할 확률은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의 금융주들 재무 건전성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흐름세를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시티그룹은 하락을 하고 다른 금융주들은 상승 추세를 이어져 나갔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 이 시점부터 해서 더 이상 미국 경제가 바닥을 찍기보다는 바닥을 찍고 회복 기조로 전환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바이 호재 그리고 시티그룹의 구제금융 상환 이런 것들이 일단은 시티그룹은 뭐 약세로 끝이 나긴 했었지만 은행주 전반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덜어준 모습이네요. 자, 그리고 아주 커다란 M&A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2006년 이래 에너지 업종에서는 거의 뭐 최대 M&A라고 하는데 엑손모빌이 엑스티오 에너지라는 곳을 인수한다고요? 예, 지금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에너지 업종들 보통 M&A가 잘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던 가장 큰 이유가 시가총액이 크고 거래 대금이 컸
싶었던 만큼 이러한 M&A가 잘 일어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 엑스모빌이 유전 개발 업체인 XTO를 인수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지금 그러한 이제 인수 업체와 피인수 업체의 주가의 움직임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인수 대감이 무려 310억 불에 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지 여부는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서 엑스모빌은 하락, XTO는 주가는 상승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14일 날 기준으로 했을 때 XTO의 주가에 대해서 25%의 프리미엄을 얹고 주가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엑스모빌은 이만큼의 프리미엄에 대한 시장에서의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던 반면에 XTO 같은 경우는 25%의 프리미엄으로 인해서 급등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결국 엑스모빌 같은 경우 이번 유전 개발 업체인 XTO를 인수함으로써 석유 탐사부터 시추까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대규모 기업으로서 재탄생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엑스모빌의 유가 에너지 관련 업종들에서 엑스모빌의 영향력은 더욱더 커진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에너지 업종의 급등세가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은 상승을 하는데 큰 힘을 보태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일단은 간밤에 열린 미 증시가 두바이 그리고 M&A 호재 또 시티그룹 호재 때문에 다우의 경우에 연중 최고치까지 올라섰습니다. 지금 뭐 한 12월 중반이다라는 점을 시기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이제는 슬슬 내년도 주가 향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때인데요. 이런 가운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가 내년에 세계 주가가 평균적으로 20%는 오를 것이다라는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을 했더라고요. 예, 지금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금융주들, 시장에서 봤을 때 이러한 외국계 기관에서의 내년도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세계 경제가 바닥을 찍고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미국 정부 등 각국 정부들이 계속적인 제로금리 기준을 유지해 나갈 것이고 경제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게 이러한 지수 상승에 주도를 하고 있다는 지배적인 내용이었었는데요.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메릴린치 같은 경우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4.4%로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주가 또한 2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잠재력이 20%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중국 또한 10.1%의 성장세를 이끌면서 중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결국 내년 연말 MSCI 세계지수가 20% 정도의 상승 가능성이 열려있다라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가장 큰 이유가 세계 경제 회복 그리고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조기 출구 전략보다는 경제 완화 기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는 만큼 시장에서 이러한 흐름을 이어져 나갈 수 있다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결국 시장 이러한 흐름을 보이면서 지금은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전망치가 얼마나 더 확대될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과연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종목에 들어가서는 말이죠. S&P 500이 다음 주부터 편입 종목에 조정이 있습니다. 때문에 신규로 편입되는 종목 또 탈락하는 종목들 간의 희비가 교차했다고 들었는데요. 예, 지금 같은 경우 이제 S&P 500 지수의 신규 편입 종목들 그리고 이제 탈락하는 종목들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신규 편입 종목들 아무래도 S&P 500 기준에 S&P 500 지수에 편입되는 만큼 외국 이러한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라는 기대감에서 시장에서의 강한 상승 추세를 이끄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새로 편입됐던 철강사 생산업체인 클리프스 내추럴 리소시스, 그 유아용 유동식 업체인 미드존스 뉴트리션 같은 경우에는 급등세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번에 S&P 500 지수에서 빠지는 주택업체인 KBO, 채권 보증업체인 MBIA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급락세를 다시금 보여주면서 우려감을 자아내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기관들 또한 업종별, 종목별, 업종별로 시장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지수가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끈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른다기보다는 주요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종목을 선별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간밤에는 어떤 이렇다 할 지표 발표는 없었습니다만은 그 전일에는 소매 판매 관련 지표가 주말에 아주 좋게 나오면서 또 뉴욕 증시를 사실 연중 최고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줬었죠. 오늘 밤에는 지표가 좀 쏟아지는 분위기예요. 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이번 주에서 가장 많은 지표의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PPI 식품 에너지를 제외했던 부분, 그리고 산업 생산, 설비 가동률 등 지금 발표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가 시장에서 가장 큰
큰 핵심 하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 0.3% 상승이었었고 이번 달 0.8% 상승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가격 생산자 물가지수가 시장에서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을 만큼 완만하게 상승 추세의 기조를 이어져 나갈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산업 생산과 설비 가동률 또한 어느 부분까지 움직일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에서 미국 시장 경제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한편 유럽도 역시나 일제히 상승을 했더라고요. 두바이발 호재가 유럽 쪽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예, 지금 두바이발 훈풍이 지금 각국의 증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상승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 1.02%, 그리고 프랑스 0.7%, 독일 0.79%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 유럽 증시도 4거래일 연속 상승 추세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시장에서 계속적인 기대감 그리고 이제 관망심리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적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시장이 꾸준히 상승 추세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이번 두바이발 훈풍이 시장에서 단기 호재 이후에 이걸 위시해서 다시금 또 하락할 수 있는 여지 또한 남겨놨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두바이발 이러한 훈풍이 얼마나 더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오늘 장과 내일 장을 지켜보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한편 유가는 달러가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지금 하락세인데요. 배럴당 70달러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며칠이나 계속해서 빠진 거죠?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 9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유가 75불과 85불의 박스권을 다시금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한 단계 더 레벨 다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흐름을 보였던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달러 강세 기조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가가 하락세로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어제 같은 경우 달러 약세 기조로 전환돼서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지만 유가의 수요 공급에서 봤을 때 수급이 조금 더 높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하락세를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 유가는 배럴당 36센트 약 0.5% 낮아진 하락한 69.51달러에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지금 달러 약세 기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고 달러 강세 기조를 이어져 나가기는 어려운 만큼 65불 때는 강하게 지지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유가 이러한 흐름을 보이면서 65불을 지지해주는 가운데 다시금 75불을 돌파할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같은 글로벌 증시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 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요? 전망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종영종금증권 홍제지점 최일종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일종입니다. 네, 어제 두바이 사태가 좀 진정이 되면서 우리 증시가 1660선까지 회복을 했는데 뉴욕도 영향을 꽤 받은 듯 하거든요. 오늘은 어떤 사항들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전일 우리 증시 역전의 드라마를 한번 본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는데요. 장중 나왔던 두바이발 호재가 우리 증시에 힘을 실어주면서 건설주, 은행주의 강세가 주가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호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호재에 목말라 있던 그런 상황이라 전일의 호재는 오늘 증시에 영향력을 추가적으로 미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먼저 우리 증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이러한 두바이발 리스크 해소 과정에서 긍정론이 확산되어야겠다는 판단인데요. 전일의 7포인트 상승에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만약에 강하지 않다라고 한다 이러면 오늘 우리 증시는 정강후약의 기술적 일봉상의 그 음봉이 출현될 가능성이 있겠다는 겁니다. 다소
박스권 상단부의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흐름을 피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증시 변수에서 우리 증시 수급적인 측면이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현물 수매수 강화와 프로그램 매수 확대 그리고 개인의 이익 실현 매도의 구조 속에서 외국인 선물에서의 프로그램 순매수 유발할 수 있는 선물 매수의 확대가 나타난다고 한다 이러면은 오늘 우리 증시에는 상승 추가적인 상승세를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 지수대가 전 고점과 거의 맞닿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번 상승 두바이 쇼크로 인한 급락 뒤에 나타난 랠리는 악재의 당사자가 랠리를 마무리 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만큼 오늘 증시가 두바이발 호재를 어느 정도 강하게 인지하느냐가 상당히 관심사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증시가 두바이발 호재로 상승 그리고 상승세 유지가 힘든다고 한다 이러면 장중 나스닥 선물의 방향성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흐름이 내부 호재가 부재한 상황이니만큼 외부 요인에 의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중의 나스닥 선물의 상승 확대 및 하락 등의 방향성을 주의해서 우리 증시의 방향성이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오늘 증시의 그 변수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선물 쪽 움직임 그리고 나스닥 선물도 또 잘 봐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맞습니다. 지수가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에 와 있는 것은 맞고 어느 정도 미니 랠리 정도는 시작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에 대한 컨센서스가 시장에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이 좀 더 갈 수 있을까요? 투자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전일에 제가 그 랠리의 완성 국면에서 대형주 전략보다는 보수적으로 개별주와 테마주 쪽으로 집중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호재가 돌출이 됐습니다. 랠리의 완성 국면이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형주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이 새로운 호재가 이제 출현되면서 순환매성으로 강한 업종이 출현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환매 구조상의 새로운 강세 업종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두바이발 호재로 인한 건설업종과 은행업종이 상승 모멘텀이 살아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기전자라든가 화학, 철강업종의 피로감이 지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지수를 추가적 상승을 시도할 가능성이 이러한 그 건설과 은행업종 중심으로 크다라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전략은 이러한 핵심 주도업종 여전히 두바이발 호재가 오늘 우리 증시에도 영향력을 미치겠다라는 판단하에서 이러한 건설업종과 은행업종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편입 비중은 지수 자체가 고점인 관계로 편입 비중을 50% 정도로 축소를 하시고 건설업종과 증권업종 그리고 은행업종으로의 접근 전략은 유효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일단은 랠리의 완성 국면이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조절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할 때다라는 말씀이셨는데 건설과 은행, 현대건설 얘기는 저희가 좀 몇 차례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말이죠. 건설주 중에서 조금 다른 종목도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두바이발 악재로 인한 그 실질적인 피해주라고 할 수 있다라고 보면은 삼성물산이 되겠죠.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그 최저가가 나올 11월 27일 날 두바이 악재가 돌출이 되면서 상당폭 하락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기술적 반등과 함께 지수의 상승 견인 이러한 부분을 이제 같이 이제 곁들이면서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두바이발 호재 그 악재가 나왔을 때 갭 하락했던 부분 이러한 부분이 전일의 장대 양봉으로서 어느 정도 메꿔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 두바이발 악재가 돌출되기 전에 51,000원 선까지의 흐름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2, 3일 정도의 그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매수가는 전일 49,500원에 지금 형성이 돼 있는데 49,000원에서 49,500원 정도 수준까지는 매수가 그리고 추격 매수가 또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버슈팅 국면이라고 할 수 있는 두바이발 악재가 나오기 전에 그 가격대라고 할 수 있는 51,000원에서 52,000원 정도 선이 목표가로 이제 설정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이러한 부분이 다소 악재가 다시 재돌출되면서 하락할 수 있는 48,000원 정도 선이 어느 정도 그 손절 라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우리장 전망에 대해서 동양종금증권 홍재지점 최일종 팀장 연결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년부터 정년 퇴직의 대상이 되는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 정년을 늦추기 위해 정부가 정년을 60세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합니다. 맏형격인 아부다비가 결국 100억 달러 긴급 수혈에 나서면서 두바이월드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자금은 두바이월드 자회사 나킬의 채무인 41억 달러에 일단 채무를 상환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하는군요. 지난 50년 동안 우리나라의 생활상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통계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장면 값이 무려 108배나 올랐다고 하는데요. 지난 50년 동안 변화된 한국의 생활상 살펴보겠습니다. 무담보 소액대출 서비스죠. 미소금융사업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이 될 텐데요. 하지만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명암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신용자들에겐 단비가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 전망도 있지만 대출 부실에 따라 재원 고갈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부정적 전망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업체 올해 해외 건설 수주 실적이 사상 최고치에 달한다고 합니다. 무려 478억 달러나 된다고 하는데요. 지역별로는 중동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아시아라고 하네요. 오늘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베이비붐 세대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퇴장을 늦추기 위해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회사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57세 전후로 이제 정년 퇴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걸 이제 만 60세까지 늘리겠다는 방안입니다. 어제 이제 이명박 대통령에게 하는 각 부처 업무 보고가 시작이 되었죠. 어제 이제 첫 순서로 노동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등이 이제 업무 보고에 나섰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제 노동부는 712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퇴장에 대비해서 정년을 연장하는 이 노사민정 사회적 논의를 앞으로 시작하겠다. 이러한 내용을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되는 대로 앞으로는 이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이 법제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57세가 유지되다 보니까 몇 년 안에 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우 보통 이제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한 55세에서 한 63세 정도를 이제 말하는 세대인데요. 이 세대가 이제 앞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 급격히 한꺼번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산업계에서는 일손 부족이 우려가 되고요. 여기에 또 부양 인구가 증가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노동부는 또 이와 함께 이제 기업의 인사나 노무 담당 경력자들을 이 학교에 배치해서 이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적시에 공급하는 이른바 취업 지원관제를 앞으로 실시하겠다. 이러한 내용도 밝혔습니다. 일단은 대학 150곳과 전문계 고등학교 50개 곳에 도입되고 앞으로는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로 확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방침을 현재 이제 내세운 바가 있고요. 여기에 또 복지부는 이제 앞으로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앞으로 계속하는 동시에 또 저소득층의 자활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정부가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 연장을 왜 하는지가 일단 궁금한데 말씀하신 거를 비춰볼 때 일단 노인들의 실업 문제가 가장 큰 이유인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노동부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 복지부도 업무 보고를 했는데 일자리 창출하는 데 대한 얘기가 많았다고요. 함께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정년 연장 같은 경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이제 과거 단카이 세대라고 하죠. 이 베이비붐 세대가 한꺼번에 은퇴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벌어진 바가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의 전철을 좀 밟는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베이비붐 세대 712만 명이라고 현재 추산이 되는데요. 이들이 앞으로 10년 사이에 순차적으로 은퇴를 할 경우 이 사회적으로 이제 일손 부족이 야기되고 또 부양 인구가 증가하는 등의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앞서서 짚어드렸고요. 여기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민연금이 또 지급 연령이 60세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57세에 은퇴를 해서 60세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약 3년간의 공백이 좀 뜨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이것은 사회적으로 문제지만 일단 각 가정에 이제 무소득이 발생하는 아주 이제 큰 문제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좀 실질적으로 방지를 하고자 이제 노동부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이 있고요. 여기에 또 이제 복지부가 이제 내세운 일자리 창출도 한번 이제 관심을 쏟아볼 만한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복지부라고 하면은 이제 좀 복지 정책, 사회복지죠. 이른바 수혜적인 복지를 좀 많이들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최고의 복지다. 이러한 입장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정부의 정책이 방향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이 내년에 추진될 정책을 좀 살펴보면은요. 우선 이제 간병인을 내년 중에 이제 10,000명 정도 늘려서 이 서민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른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겠다. 이러한 좀 구상을 밝힌 바가 있고요. 또 이와 함께 이제 내년에 이제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가 약 10만 명 정도 확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5만 명 정도의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고요. 이렇게 될 경우 이제 보건의료 산업계에서는 약 2만 개, 또 자활근로에서는 약 17,000개 정도 일자리가 늘어나서 이 전국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본다면 총 15만 개가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복지 분야를 좀 지출을 확대하고 이 분야의 사업을 늘려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이제 성장의 병폐 중에 하나인 이 일자리 부족의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겠다. 네. 이러한 좀 보관이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두바이 사태가 새 국면에 완전히 접어드는 모습입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도 이에 따른 영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고 끝이 났었는데요. 그리스 뒤에는 EU가 있다지만 역시나 두바이 뒤에는 아부다비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아부다비가 결국은 이 지급 위기를 맞은 두바이에 1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걸 밝혔습니다. 뭐 이미 다 일정 정도 시장에 다 갖춰진 네. 얘기고요. 어제 뭐 유럽 증시나 미국 증시에서도 이 같은 호재에 입입어서 이제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 이 같은 이제 두바이에 대한 아부다비의 자금 지원은 어느 정도 저희가 예상을 했던 바가 사실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예상했던 바대로 흘러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좀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어제지요, 이 두바이 정부가 이메일 성명을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 아부다비 정부와 또 아랍에미레이트 중앙은행으로부터 100억 달러를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두바이 측에서 밝혔습니다. 이날 만기되는 이제 나킬의 이슬람 채권 스쿠크 상환의 지원금 중 총 41억 불을 쓸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나킬은 이제 어제까지 총 35억 2천만 달러에 달하는 이 채권의 만기가 돌아올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아부다비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한숨을 돌렸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사실은 이 아부다비 같은 경우 세계 3위 원유 생산국인 이 아랍에미레이트 전체에서 이 총 석유 생산량의 95%를 차지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아랍에미레이트 전체의 실질적인 부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바로 이 아부다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현재 이제 운영 중인 국부펀드 이른바 아부다비 국부펀드라고 하죠. 세계 최고의 국부펀드 중에 하나인데 이 자금 규모만 해도 6천억 달러, 뭐 많게는 7천억 달러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막끔한 자금력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상황에서 이 두바이 정부의 100억 달러를 지원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아부다비 정부로서는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관측들도 현재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두바이가 몰락할 경우 아부다비로서는 뭐 아부다비를 떠나서 아랍에미레이트 전체 경제에 미치는 파장, 또 더 나아가 중동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100억 불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또 앞으로 있을 이 두바이의 계속적인 어려움에 있어서 아부다비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큰 맏형 노릇을 앞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이렇게 이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두바이 사태도 점점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간밤에 보니까 또 그리스 총리도 3개월 내 과감한 조치를 해서 앞으로 부채를 좀 많이 갚아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바이 사태, 그리스 사태 조금씩 좀 정리가 되는 분위기인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어제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현대 경제학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폴 세뮤얼슨 MIT 석좌 교수가 어제 우리 시각으로 타계를 하셨더라고요. 예, 뭐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 낯선 이름일 수도 있겠지만 뭐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접해보신 분들이라면 사실 이 폴 세뮤얼슨 이름을 접해보지 않았을 경우가 없을 것 같은데요.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고 뭐 근대 경제학의 태도라고도 불리는데 이 폴 세뮤얼슨 MIT 석좌 교수가 이제 어린 시간으로 어제 타계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뭐 향년 94세로 사실 이 현직에서 은퇴한 지는 거의 30년이 다 돼갔지만 이 워낙 이제 우리 현대 경제학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뭐 최근까지도 왕성한 또 현역 활동을 벌인 뭐 이러한 이제 아주 큰 이 교수로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어제 이제 MIT가 성명을 발표하면서 그의 사망 소식을 알리면서요. 이 현대 경제학 분야 이론적 초석을 다졌으며 또 세계의 경제학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다. 이러한 평가를 이제
이제 목요로부터 내렸습니다. 그만큼 이 폴 세뮤얼슨이 현대 경제학에 미치는 영향력 우리가 좀 짐작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 학문적으로 조금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뭐 케인즈 경제학과 또 신고전파 경제학을 결합한 이른바 신고전파 종합 이론을 확립을 해서요. 뭐 이제 30년대부터 60년대 말까지 경제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뭐 이제 1970년에 이제 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을 했고요. 또 미분과 적분 같은 이 수학적 기법을 활용해서 이 경제학을 설명하는 이런 큰 공로를 또 세운 바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또 이제 인연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우리 이제 서울경제신문 같은 경우 세 차례에 걸쳐서 지난 97년과 2001년, 2003년에 걸쳐서 총 1년 반 동안 이제 정기 칼럼을 연재하면서 또 이 촌철살인과 같은 이 경제 논평을 국내에 있는 많은 독자들에게 선보인 바가 있는데요. 그만큼 또 이제 이 폴 세뮤얼슨의 타계가 또 안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를 잃은 그런 부고를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세뮤얼슨 교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서 신고전파 종합 이론을 확립했다라고 하셨지만 일단은 시청자분들한테 조금 낯선 개념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쉽게 좀 풀어주시죠. 예, 뭐 일단은 경제학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뛰어난 학문적인 업적을 보여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거시경제를 비롯해서 뭐 공공경제, 국제경제, 또 무역경제, 경제 사상사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은 경제란 이름이 들어간 사실상의 모든 학문에 있어서 이제 이분의 이 폴 세뮤얼슨 교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분야가 없다고 해도 또 과언이 아닐 거고요. 예. 이제까지는 경제학이 어떻게 보면 좀 사회과학적 영역, 좀 말로써 설명을 했다면은 이 폴 세뮤얼슨 같은 경우 이제 수학적으로 입증을 해서 뭐랄까 경제학을 조금 더 과학과 좀 가까이 있는 이런 분야로 만들었다. 예. 이러한 평가를 또 받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후진 양성에도 힘을 써서 또 이제 대단한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지 않았습니까? 뭐 이제 뭐 로런스 클라인이라든지 조지프 스티글리츠 같은 이 제자만 하더라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3명이나 될 정도로 이제 큰 또 영향력을 끼쳤고요. 여기에 또 이 레리 서머스 백악관 국제경제위원회 의장이라든지 또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회 이 FRB 의장 또 크리스티나 로머 이 백악관 경제자문위 의장 등이 미국 경제학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수많은 또 이 경제학자들이 바로 이 폴 세뮤얼슨의 제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 현대학이 경제학의 뭐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서는 현대 경제학 그 자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 폴 세뮤얼슨의 영향력은 그만큼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코트라가 흥미로운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주한 외국기업 CEO를 대상으로 한 거였는데 우리나라 고용시장이 너무 좀 경직이 돼 있고 또 금융 분야에 규제가 많다라고 꼬집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주한 외국기업에 있는 이 최고 경영자급 인사를 대상으로 이제 코트라가 설문조사한 보고서를 밝혔습니다. 이 전체적인 총평을 살펴보면은요, 한국의 내수 시장 규모와 이 소비 성향은 높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 노동 시장은 경직돼 있고 또 금융 분야나 이 세금 제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규제가 많다. 이러한 총평을 내놨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일단 글로벌 시장을 위한 테스트베드로서는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 뭐니 해도 이 소비 성향이 강한 이 두꺼운 소비층이 존재를 하고요. 또 세계적인 이 토종 기업들이 산업 전반을 발전시켜 놓았다. 뭐 전체적으로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삼성, LG와 같은 이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 있는 이 소비자들의 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기 때문에 그만큼 외국 기업으로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서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시장일 수도 있다. 이러한 평가를 내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여전히 후진적인 점도 좀 지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이 노동시장 문제라든지 또 금융 분야, 또 세금 제도 분야, 또 규격 제품이 이른바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좀 약점으로 꼽힌 게 사실입니다. 또 이와 함께 우리나라만의 특유의 또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라든지 또 강한 위계 질서 문화, 또 외국인에 대한 편견 같은 것들 역시 이 외국인들, 이 CEO들에게는 조금 우리나라에 대한 장벽이 아닐까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지난 50년 동안 어떤 일부였던 품목들에 대한 가격적인 격차가 조사가 됐는데 자장면값 그리고 커피값이 무려 50년 동안 100배 이상 상승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조금 재미있는 통계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의
변화된 생활상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통계로 보는 대한민국이다라는 이제 이 통계청에서 이 통계를 발간을 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구나 이제 접촉을 해볼 수 있겠고요. 한번 좀 들어가서 살펴보시면은 이 우리나라가 지난 50년간 얼마나 변했는지를 좀 한눈에 좀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준비해 놓은 표를 보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많은 뭐 자작년값 같은 경우 이제 지난 1965년에 약 35원이었는데 이게 2008년 들어서 약 3,700원, 이게 평균 가격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중국집을 가다 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사실 짜장면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 평균 가격만 하더라도 100배가 넘는 이 물가, 이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또 소비자 물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 31배가 뛴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국토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여의도 면적이 무려 730배가 늘어났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1960년대에 우리나라가 다양한 간척 사업을 벌이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토지가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전국 평균 기온 같은 경우 70년대는 12도였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 13도까지 올라갔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뭐 오늘 날씨는 조금 춥기는 합니다만 12월 들어서 계속적으로 좀 따뜻한 모습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또 지구 온난화가 계속적으로 좀 지구 온난화가 펼쳐지고 있는 모습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 체감적으로 실감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지금 화면 보시는 저희 뭐 부모님 세대들은 맞아 그때 그랬지 하실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 금융 정책으로 지금 직접 챙기고 있는 것이 미소금융인데 어제 출범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뭐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지만요. 이 저소득층의 이 자활을 위한 무담보 소액 대출 서비스죠. 이 미소금융 사업 과거에 있어서는 이제 신용보증기금이나 이 지역 신보를 통해서 아주 제한적으로나마 이루어졌던 이 마이크로 크레딧 제도인데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전국적으로 또 대규모로 확대된다 이러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마이크로 크레딧을 펼치는 나라는 뭐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 이 마이크로 크레딧의 원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나라만큼 이 체계적이고 또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이 세계적으로도 이번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이다 해서 뭐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연 미소금융 사업이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꼼꼼히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일단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없지는 않지요. 우선적으로는 이 사회 양극화 해소를 한다는 이러한 의견이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다소나마 좀 진통이 있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이 미소금융 사업을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한다. 이러한 의견이 현재로서는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저신용자 비율 보통 이제 7등급 이하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비율이 무려 이제 21%나 됩니다. 이들 같은 경우 사실상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는 게 불가능한 것이 형편이고 또 이제 사금융권에서 많이들 자금 조달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할 경우 뭐 이자가 많게는 뭐 40% 이상 연 40% 이상까지 저희가 지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있어서 4, 5%대 금리로 대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획기적인 조치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미소금융 사업이 이 같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이 촉박한 일정에 맞춰서 진행을 되다 보니까 이 준비가 부족한 면도 굉장히 많은 것이 또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제 미소금융 서비스 같은 경우 이제 시작을 하루 앞둔 어제이죠 14일까지만 하더라도 이 미소금융재단과 이 대부분의 은행 또 대기업 산하 미소금융재단들이 인력 배치와 교육 또 전산 시스템 정비 같은 게 아직까지도 이 준비가 완료되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가장 큰 문제라고 꼽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대출 심사에 필요한 이 신용정보 데이터라든지 이 전산 처리 체계 또 인터넷 서비스 체계 등이 아직까지도 미비하다는 점을 저희가 한번 지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특히 이제 저신용자들 같은 경우 워낙 이제 금융 이력에 대한 이 데이터가 굉장히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또 대출 가능 여부를 또 심사를 해줄 수 있는 이른바 여신 심사 모형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도 또 현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미소금융 같은 경우 이 대출 잔고 담당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감의 의지를 해서 돈을 빌려줘야 할 정도로 좀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체계가 잡혀져 있지 않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이 미소금융이 어떻게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금융사업의 전반적인 좀 파장까지도 고려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모쪼록 좀 준비를 차근차근히 잘 해가지고 이 미소금융이 원래 취지에 맞게 좀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끝으로 반가운 소식 아주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건설업체 해외 수주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해외 건설 수주 실적이 약 478억 달러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는 소식이죠. 표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이게 급격히 이 해외 건설 수주 실적이 상승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2005년만 해도 108억 달러에 이제 불과했던 이 해외 수주 실적 사업이 이제 작년에 올 들어서는 477억 불까지도 크게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주 실적을 살펴보면은요, 저희가 이제 지난해 이 리만 브라더스 파산 사태 이후로 이제 세계 경기가 급격히 둔화된 데 가운데 달성한 것이어서 더욱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앞으로 또 세계 경기 회복이 좀 더 가시화될 경우 이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의 이 해외 수주 실적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상승할 것이라는 좀 긍정적인 전망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또 올랐습니다. 다우의 경우에는 1,500선을 돌파하면서 연중 최고치로 마감을 했는데요. 아부다비가 두바이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소식, 또 시티그룹이 정부로부터 받은 구제 금융을 상환한다는 소식, 그리고 엑손모빌이 엑스티오 에너지를 인수한다는 소식, 즉 두바이 시티그룹 그리고 M&A 소식이 모두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다우가 연중 최고치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라면 우리 증시도 연말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장 대응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